제26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문재인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개혁 과제가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 방안이 바로 권역개혁 비례대표제입니다.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의 정치를 독점하는 사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경쟁하는 정치가 이루어져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모두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음으로 다양한 지역 인재를 발탁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분권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해당 권역 주민들의 손으로 창량식으로 선출하여 공정권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의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안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 기득권을 지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즉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연변을 방문했고, 북한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국 모병들에게 견의를 수하는 등 북중 관계가 빠르게 밀착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단절로 북한의 중국 도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은 11개 안보법안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과연 우리 정부에게도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킬 비전과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 대표는 미국에 가서 중국보다 미국이라거나 중국의 대응에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중국 무시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경직된 인식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을 가볍게 여기는 정토당 발언입니다.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협력 발전을 균형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관계에서 영내 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외교 전략이 절실합니다. 그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8월 5일 이호 여사께서 북한을 방문합니다. 무더위를 물어선 채 도구를 이끌고 방북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심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호 여사의 방북을 남일 보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방북을 승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 유능한 경제진강위원회는 얼마 전 IMF의 경제보고서를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해치고 경제위기를 촉발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노동규제의 완화를 지적하고 재정적, 노조가입률 상승, 사회보장기여금 축 등 노동시장 규제 강화와 함께 중산층과 빈곤층의 소득 비중을 정제시키는 재정정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들이 모두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소득불평등과 싸우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불평등 경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국민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두국민 경제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상위 10% 노동자 급여는 18.5% 늘어난 반면 하위 10% 노동자 급여는
4.8% 감소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월 200만 원도 못 받고 23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노동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임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노동개혁 현실입니다. 노동유연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지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우리 경제의 답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정거래, 청년실업해소,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중산층 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안을 놓고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결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제2모 신문의 첫 번째 서술 보고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김일공에 대한 여 국정원 제정신 아니다라는 글입니다. 국정원이 밝힌 해킹 성과라고 자화자찬한 것은 북한의 무기거래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 안보적으로 아주 민감한 기밀사입니다. 그것은 정보위원회가 같이 함께 했던 내일 4인 회의에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기밀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여당의 의원이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신문이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해킹 사찰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한 기밀사항을 거래한 여러분 파우스트 흥정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의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 애국심, 안보를 무기로 불법 해킹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 이때 누구에게는 오네스, 누구에게는 불법 불륜이라고 하면 이 말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큰절 퍼포먼스, 이것은 최소한의 품격도 외교적 사항도 아닙니다. 김 대표는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라면서 미국은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 동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 대한 직설적 언급, 비교는 금물이라는 외교의 알파, ABC도 모르는 이런 말입니다. 대권 행보를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기에도 이것은 터무니없이 질이 났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갖춰야 할 외교적 정책의 소양에 오는 큰 어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임기 내내 중국과의 관계를 공을 들이는 사실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도 거리가 멉니다. 김 대표의 불신 외교는 표는 얻어도 부익은 잃는 마이너스 외교입니다. 새누리당이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총선을 준비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 아닌가라는 또 의문도 같습니다. 김 대표는 방미 중에 진보 좌파의 중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느닷없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국내 갈등을 부치질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익도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질 낮은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정부시에 진정으로 강한 의미를 줍니다. 국내 5위 재벌그룹 업계에서도 형제난이 발생했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내세워서 동생을 상대로 친입부를 일으키고 그 동생을 반대해서 모아서 형과 아버지까지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무서울 줄 모르는 재벌의 민낯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롯데만이 아니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재벌에서 이런 상속 경영권 승계에서 고육상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벌 기업이 꺼진 신호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구조가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고장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사는 세상에는 신호등이 모두 다 꺼져 있는 것입니다. 재벌들의 세상에서 신호등은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도, 공권도, 국민이 지켜야 되는 법에 재벌 앞에서는 이 고장난 신호등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독일의 사상가 아도르노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아직도 철학이 필요한가?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극악함은 2500년 동안 지속된 철학을 향해 비난과 요구를 동시에 내주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롯데 사태를 보면서 아고르를 떠올렸는데 이것은 좀 오바입니다. 이 불쌍스러운 재벌 세상을 보면서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무엇을 위해 아직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병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마티즈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티즈 의혹은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젯밤 JTBC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국정원 해킹 사찰 사건의 꼬리가 밝힌 것입니다. 마티즈는 22일이 아닌 사망 다음 날인 19일 날 폐차되었다는 오해였습니다. 폐차를 시킨 주체는 가족이 아니라 오래된 국정원 타이어 납품업체, 즉 국정원이었습니다.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의 중심 인물 사망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이 마티즈가 어떻게 수사경찰의 지휘도 없이 허락도 없이 폐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경찰의 기존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불법 해킹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사후 대응, 심지어 임 과장의 죽음과 발견, 마티즈의 처리까지 국정원의 냄새가 너무 진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과 국정원의 주장은 통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을 받기 싫다면 우선 마티즈 부인과 폐차에 대한 전모와 진실을 조속히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정원이 처음 한 해명은 임 과장은 일개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 특별한 설명도 없이 임 과장이 혼자 다 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최고 책임자이자 최종의 지휘자이자 마이더스 손으로 결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진상을 다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폭로된 이메일에서 자주 등장하는 보스, 쉬, 이것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2012년 대선 직전 추가 라이센스 30개를 급히 요청할 때 나나 대표는 해킹팀에게 추가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보스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보스는 국정원의 상관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계약과 관련되어 자주 등장하는 쉬는 아마도 구매 담당 책임자로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지시와 보고 및 계약과 관련된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 이 이메일을 통해서 드러난 명백한 증거입니다. 임과장팀이 5명이라는 사실도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밝힐 필요조차 없다고 발뺌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의 일을 팀원 없이 일개 기술자 혼자 했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황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윗선과 그리고 그 윗선을 숨기기 위해 모든 행위를 말할 수 없는 죽은 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진상규명 협조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쉬 그리고 O-1 요원의 미스테리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시원하게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롯데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막장 권력상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재벌 대기업의 고질적인 명패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벌 3세 리스크란 용어가 요즘 언론과 금융가에 회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비정상적인 승계의 위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 검증도 안 된 채 경영에 참여하고 삼성 엘리엇 사태에서 보듯이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외부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좋든 싫든 재벌과 대기업은 우리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벌의 문화는 참으로 후진적입니다. 주식회사를 총수 일가 개인 소유물로 여기거나 스스로 공권영주식으로 군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업 역량을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 쏟는 대신에 승계권 다툼에 올인하는 모습은 매우 참담하고 민망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왜 재벌개혁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진적 경영 행태가 기업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이 바로 서야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심각한 현 경제 위기의 원인을 노동시장 경제성 탓으로만 돌리고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반노동적 노동개혁만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 쪽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전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제대로 발전하려면 노동개혁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재벌개혁도 못지않게 중요함을 이번 롯데그룹 왕자인 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동과 재벌, 동반 개혁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영 씨가 한 말은 입에 담기조차 치욕적입니다. 대통령 친동생으로서는 더더욱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일관계를 위해서도 국민의 대일감정을 고려해서도 완벽한 자살골이고 이것을 친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피하게도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친동생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초기 대응 실패가 불러온 명백한 인재입니다.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설명조차 하지 못하면서 종 유언비어와 배단을 창설하는 배경을 갖추한 것 또한 정부입니다.
초기 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도 없었고 당시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쉬쉬하는데 급급했고 메르스가 일파만파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 스스로가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분명히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의 중심에 서서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무리 잘하고 나머지도 챙겨달라 고 전함 역시 알려지면서 유임설마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당황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입니다. 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목적,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과정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고 그 잘못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메르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책임을 묻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통령이 지금 국민께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지난 대선 당시 우리 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주사무소를 전주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불과 2년 전에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었고 전북 혁신도시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업무도 진행 중입니다. 200만 전북 도민들은 전북을 동북아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화해 서울에 주 사무실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전북 도민들에게는 제2의 LH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악의적인 입법 발의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 전북 이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 합의로 결정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번 입법 발의는 국민연금공단 핵심 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막으려는 다분히 정치적 악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북 도민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러한 몰지각한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은 지난 2011년 LH 경남 일괄 이전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육 직후 그 무마책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북 홀대 200만 전북 도민들이 참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존치시키려는 악의적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전북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다시 전북 도민들을 기만한다면
우리 당과 전국 주민 모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승희 최고위원께서 국정원의 해킹 및 사찰 의혹 수사가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맡은 공안 2부 담당 검사가 국정원 파견 근무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입니다.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려는 것인지 국정원이 빠져나갈 구멍을 함께 마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과 손을 잡고 협력해서 일했던 검사이니 친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굳이 국정원 파견 출신을 배정한 그 저희가 심각하게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정원을 앞세워서 검찰을 관리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밀어붙이던 최동욱 검찰총장도 결국 국정원의 뒷조사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불복시킨 국정원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국민을 해킹하고 국정원이 파일을 삭제하고 국정원이 파일을 복구하고 국정원이 스스로 의혹이 없다고 발표하고 국정원과 가까운 검사가 수사를 맡고 대한민국은 국정원 공화국입니까?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에 대해서 5명의 찬성, 4명의 반대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헌재 판결은 매우 유감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사에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틀 전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합의했습니다. 입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헌재 결정은 헌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 완전 자유국에서 박근혜 정부로까지 부분 자유국으로 강등된 상태입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 등 인권 상황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위축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2011년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저는 2014년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등으로 인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나 그 지지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수사와 기소, 당선, 부여 등의 도구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제로 악용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를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모순되는 결정입니까? 불법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생겨도 다른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해자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폐지해도 무방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번 정개특위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당이 연일
국정원을 업무하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자. 이것은 안보 자회행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을 처음 알린 캐나다 전문가의 발언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 국내 스마트폰 해킹을 요청하면서 국정원장이 말한 것처럼 테스트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 표적이라고 명확하게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이 국가안보 전위대 본연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스마트폰을 해킹을 하고 카톡을 들여다보려고 시도를 하고 이런 정보 인권을 침해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국정원 자신이 안보 자회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국가안보 전위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국정원은 영원히 안보와 먼 정치 사찰을 즐기면서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발언이 없으시므로 내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